저는 2020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은 필적학을 다루는 내용이었고 PD가 저에게 여러 가지 글씨를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테드 번디와 비슷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3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러서 연쇄살인이란 용어를 만들게 한 인물입니다. 피랍이 강하고 모난 곳이 많아서 포악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행을 자주 침범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점 등으로 분석해서 저는 이건 연쇄살인범의 글씨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PD가 깜짝 놀라면서 맞췄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그 글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975년에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김대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필적학자 구본준입니다. 이전 영상인 필적학 산책 1화에서 저는 필적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필적학으로 얻어낸 정보는 과연 믿을만한 것일까요? 필적학 산책 2화, 오늘은 필적학의 신빙성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필적학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글씨와 사람 내면의 관련성입니다. 글씨와 사람 내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야 그것을 이론적으로 풀어내면서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필적학이 학문적으로 인정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수긍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글씨를 보고 사람의 내면을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해서 수긍이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필적학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와 사람 내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동양의 사례를 먼저 보실까요? 공자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도 글씨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뜻을 바르게 세우라고 하면서 글씨에는 고결한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글씨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격 수양의 방편이었고 또 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글씨를 학문과 수양의 결정차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글씨를 쓰고 또 썼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우암 송시열은 글씨는 마음의 회기자 도덕적 의식의 표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문인 김상숙도 마음은 붓에 전달하고 붓이 종이에 전달하면 종이는 받아서 글씨를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글씨와 사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인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과학과 논리학의 기초를 다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글씨와 사람의 내면에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내게 손글씨를 보여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도 글씨와 사람의 내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는 주변 사람들의 필적을 분석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스탈부이는 프랑스 대혁명을 즈음한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을 사랑했는데 나폴레옹에 의해서 추방되기도 했죠. 월터 스콧은 19세기 초 영국의 역사 소설가, 시인, 역사가입니다. 역사 소설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사실주의 선구자로 불리는 발자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총사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썼습니다. 디즐레일리는 영국의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비비언 그레이 등 정치 소설을 남긴 특이한 분입니다. 예술가만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글씨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으로 유명한 구스타프 융도 글씨와 사람의 연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글씨가 닮았는데 둘이 성격도 비슷하다. 글씨는 유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예술계와 과학계 모두 한 목소리로 글씨와 사람의 내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필적학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해 왔는지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글씨를 분석해서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글씨가 놀라울 정도로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필적학적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필적학은 개인의 글씨가 탄생하기까지 생겨나지 못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적 글씨가 쇠퇴한 이후인 17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필적학은 글씨를 쓸 때 머리에서 손과 팔의 근육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선, 굴곡, 점 등을 만들기 때문에 필적이 내적 세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필적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22년 이태리의 의학자이자 볼로냐 대학 교수였던 카밀로 발디는 필적이 심리, 즉 사람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편지에서 사람의 소행과 성격을 알아내는 방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18세기 초반 그림 남작에 의해 유럽 상류층에서 글씨 분석이 유행했습니다. 1875년 프랑스의 신부였던 장 히폴리토 비숑은 필적학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필적학자 비렐름 프레이어는 1895년 그의 저서 필적 심리에서 글씨를 쓰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대뇌이므로 글씨를 뇌의 흔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글씨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베르그송과 피에르 자네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이 글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필적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필적학회는 1871년에 세워졌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1901년입니다. 그 명예회원으로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도 있습니다. 루이 드브로이는 명문 귀족 브로이가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프랑스 수상을 지냈습니다. 파리 대학 교수로서 1929년 파동역학 연구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장 도세라는 분은 198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필적학회 명예회원 중에는 저명 인사가 많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는 독일 출신의 프랑스 의사입니다. 철학, 신학, 의학 박사이자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1913년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원주민의 의료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1928년 괴테상,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주요 저서에는 좁은 문둥이 있고 194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폴 발레리는 20세기 전반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입니다. 20세기 최대 산문가의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은 필적학 도입이 늦었지만 필적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에는 필적학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이태리, 이스라엘, 중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필적학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수긍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은 필적학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필적학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5번의 폭탄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리츠노라는 필적학자가 경찰의 의뢰를 받아서 필적학으로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편지에 쓴 이름과 주소를 분석해서 평균 정도의 지능, 좋지 못한 성격, 열등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20세에서 40세 사이, 단순 노무자, 부모는 이혼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등의 특징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좁혀나갔고 안톤 페트리라는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결국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이 든 편지로 4명이 살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FBI는 범인의 필적을 분석해서 개인적 특성을 예측했습니다. 글씨의 크기, 기울기, 변화, 정돈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인 남성, 타인과 별로 접촉하지 않는 직업군, 상당한 과학 지식을 보유하거나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테크닉이 부족한 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 등등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육군전염병연구소의 세균 전문가인 브루스 아이빈스 박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필적학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필적학으로 살인자의 글씨를 맞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은 필적학을 다루는 내용이었고 PD가 저에게 여러 가지 글씨를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테드 번디와 비슷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3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러서 연쇄살인이란 용어를 만들게 한 인물입니다. 피랍이 강하고 모난 곳이 많아서 포악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행을 자주 침범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점 등으로 분석해서 저는 이건 연쇄살인범의 글씨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PD가 깜짝 놀라면서 맞췄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그 글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975년에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김대두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필적학 믿으실 만한가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글씨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필적학 기법은 더 발전할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필적학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필적학 산책 2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